2019년 1월 6일 일요일, 새해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아침, 꿈과 희망을 찾아 베트남에 온 평범한 두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 굿모닝 비엔남 시장조사 특집 2탄 시작하겠습니다. 이 프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엄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고 있습니까? 나이를 먹었는데. 어떻게 지금 2019년이 되었어요? 네. 올해로 인해서 나이가 저희가 한 살씩 더 먹어서 네, 죽음에 가까워졌죠. 그렇죠. 죽음에 1년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해봅니다. 경건해지네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모르겠네요. 새해 첫날부터 첫 방송부터 하기엔 좋은 주제는 아닌데 그러니까 일단 뭐 희망찬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연말 잘 보내셨어요? 연말 뭐 그냥 바쁘게 지냈죠. 예, 손님들도 만나고. 일이 잘 되어가는 것 같네요. 아닙니다.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돈 안 되는 손님들인가? 일이 많다고 잘 되는 건 아니고 하다 말이지만 또 계좌에 입금이 돼야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구 선수들도 백날 휘둘러도 통장에 돈 안 꽂히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또. 큰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또 뭐 돈이 중요하고. 엄사님 뭐 하고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저도 뭐 그냥 잘 지내고 있었죠. 잘 지냈습니까? 네네네. 요즘에 하루가 또 날이 춥지 않습니까? 지금 또 이게. 지금 날씨가 뭐 추웠다가 좀 지금 1월 6일 오늘은 날씨가 좀 풀렸어요. 많이 춥진 않은 것 같아요. 그저께처럼. 그렇습니까? 요새 또 날이 춥고 간만에 쇼핑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쇼핑? 네. 뭐 샀어요? 지금 입고 있는 거랑 가죽 잠바. 가죽이 아닙니다. 레자입니다. 가죽으로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 다른가? 달라. 레자는 가짜 인조가죽이죠 이게 또. 근데 이게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김보성 같은 그런. 예, 좀 컨셉을 잡으려고 고민했죠. 간만에 쇼핑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 사람 먹다 보니까 사람 좀 꾸며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베트남 브랜드인가? 여기는 그 L로 시작하는 유명한 청바지 브랜드인데. 리바이스. 예, 그렇죠. 그 그레이 에어리에서 산 물건이기 때문에 진짜 나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또 호황 게임에서 얼마 전에 구제샵을 갔거든요. 네. 구제샵 가니까 뭐 약간 80년대 미국 작업복 이런 걸 팔더라고 보니까. 네. 그 구제 옷이다 보니 거기서 15,000원 주고 또 청자켓을 하나 견뎠는데 마음에 들더라고. 지금 가격이 괜찮아가지고 지금 흡족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구나. 네, 간만에 쇼핑을 했다 이런 거 보면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지금. 저도 뭐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제가 오늘 아침부터 네. 테니스를 배우기를 시작해봤습니다. 네, 오래 살라고 다들 발악하라고 했죠 이렇게. 제가 군대에서 테니스를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별 관심이 없어서 안 했는데 여기 있으니까 뭔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테니스가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은 뭐 힘든 건 안 했고 그냥 팔만 왔다 갔다 하면 얼마입니까? 테니스는 비싸지 않습니까? 테니스는 좀 싸게 알아보고 베트남 사람으로 알아봐가지고 1시간에 10,000원이 좀 안 되는 가격으로 그래요? 했습니다. 네. 재밌어요? 아직까지는 뭐 1시간 해봐가지고 뭐 재미있는지 알겠어요. 게임을 뛰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테니스가. 쳐봤어요? 그냥 뭐 대충 뭐 구경을 했죠. 남들 보니까. 골프를 할까 테니스를 할까 하다가 골프는 여기저기 좀 비싸잖아. 그리고 비슷해요 사실. 근데 가격도 멀고 그래서 그냥 테니스로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골프는 어제 연습장을 갔는데 간만에 아주 부끄럽더라고요 지금. 왜? 좀 일찍 갔어요 친구랑 어제 간만에. 그래서 가운데 딱 자리에 잡고 이제 둘이서 치고 있는데 이제 한 분 두 분씩 이제 손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주위에 너무 잘 치는 분들 사이에서 그 형편없는 두 친구가 공을 들어오고 있으니까 아주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못했다. 그래서 재밌을 것 같긴 해요 테니스를. 그 관절이 잘 다친다 그러더라고. 관절 맞아 그런 것 같아. 팔목이 날 나가고 그런 것 같아. 동환이가 잘 상해가지고 잘 조심히 치셔야 돼요. 신년에는 좀 살을 한번 좀 빼보려고 합니다. 좋은 생각에는 장가 가셔야죠 빨리 살 빼서. 뭐 그럼 좋죠. 네. 뭐 그건 그렇고 또 올해 신년 좀 목표를 좀 세우신 게 있나요? 신년 목표요? 글쎄. 지금 뭐 좀 여행을 좀 많이 가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요즘에. 사파도 가셔야 되고. 사파는 가고 싶은데 사파는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다른 사람들이. 어제 얼마 전에도 그 손님들이랑 술자리에 사파 얘기가 나왔는데 사파를 너만 안 가봤다. 다낭을 안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기절을 하더라고 진짜. 야 정말 안 가봤냐. 그렇지. 3년을 살면서 다낭을 안 가기는 쉽지가 않죠. 앞으로 안 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낭? 특이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는 안 갈 수 있는. 이왕 갈 거면 안 가야죠.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만간에 지금 캄보디아를 좀 가볼까 생각 중인데. 캄보디아는 왜? 앙코르와트를 보고 싶어가지고. 앙코르와트가 문이 닫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가야 된다. 무너지기 전에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내가 볼 때 앙코르와트 문 안 닫을 것 같아. 안 닫아요. 그 나라 그 닫으면 돈 못 벌어. 못 벌어 걔들은 먹고 살 게 진짜 없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나라가 먹고 살 게 없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생각이고 또 뭐 있죠 나머지는 뭐
하여튼 뭐 그 정도? 10년 여행을 많이 소망 다니고. 여러분들은 잘 세우셨습니까? 네. 뭐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운이 좋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생이 또. 역시 운칠기삼이라고. 운칠기삼이죠. 운칠이 따라줘야지 열심히 이제 기술이 맞아. 받쳐줄 때 성공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청취자분들 다 운이 있어서 운이 있는 하루, 운이 있는 네네. 환년. 네, 만사형통, 기해년 모든 것이 네. 잘 되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지 않습니까? 아까도 엄 사장님은. 그렇죠. 네. Time flies라고 하죠. 베트남 말로는 더이산 쪼이냥과.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 뭐이 정도로 하고 인트로는. 그렇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팟캐스트 굿모닝 비엔남에서 광고주를 모십니다. 베트남에 관심이 있는 많은 청취자들에게 확실한 홍보 효과를 전달하는 최고의 방송 굿모닝 비엔남. 엄 사장과 1%가 여러분의 많은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 신년 첫 번째 방송으로 어떤 거를 준비했죠? 뭡니까? 그 시장조사 특집 저희가 지난번에 커피에 대해서 했었고 굉장히 흑역사 중 하나죠, 이게 또. 두 번째로 시장조사 특집 아무 말 대잔치 아무 말 베트남 시장의 미래 그렇죠. 2019년의 전망을 한번 살펴보고 또 지난 2018년도 베트남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까, 오늘 또. 그렇죠. 네, 오늘 방송의 스페셜 게스트 저희가 이전에도 두 번 정도 모신 분이 계신데 네.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조사하시는 일을 하시는 네, 아주. 우리 심 소장님을 한번 또 모셔봤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심 소장입니다. 네, 우리 심 소장님 한 해 잘 지내셨나요? 네,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한 해가 또 이렇게 한 살이 먹었네요. 네, 좋습니다. 또 죽음에 가까워졌죠, 심소리. 심 소장님은 네. 우리 2019년도 한 해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올해 계획이요? 네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 특별한 계획은 없고 이제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올해는 좀 규칙적으로 살려고. 그러시기를 네.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방송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네. 네.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요즘에 시장에 뭘 많이 팔고 있습니까? 시장에서는 옷도 팔고 그렇죠. 가방도 팔고 요 앞에 보니까 그렇죠. 그 국수도 팔고 막 이래서. 그렇죠. 오토바이 타고 오는 길에 보니까 아, 국수 네.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오늘 네. 얘기해볼 주제는 이런 그 미시경제, 실물경제 뭐 이런 거 말고, 말고 베트남의 좀 케인즈 거시적인 케인즈 같은 아또 베트남의 케인즈죠 또 모셔가지고. 그렇죠. 우리 심 소장님 네, 보이지 않는 베트남 손에 시장경제연구소 가칭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심 소장님 모셔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의 이제 시장 어차피 또 이제 2018년 또 어떻게 지냈고 베트남이 전체적으로 2019년도가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알아야지 또 청취자분들께서도 그렇죠.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과거를 한번 네. 살펴보고 그렇죠. 미래를 전망하는 시간. 네. 그 말했죠. 그 이에치카가 말했죠. 역사는 그렇죠.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다. 그렇죠. 우리가 2018년과 2019년도로 한번 대화를 해보자. 그렇죠. 그러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아 거창하게 시작했네요 지금. 이 정도까지 자, 시작했는데 이 정도까지 깔아줬으면 이제 뭐 하나 나올 때 됐는데 아 힘들었습니다. 이제. 네. 격언이랑 격언 다 썼어요 지금 방금 짜내가지고. 이에치카 아저씨 살아계시나 지금? 돌아가신 지 한참 됐지. 아, 그래요? 당연하지. 되게 멋있지 않아요? 근데 그 역사라는 이에치카가, 거를 그 사람이 딱 한마디로 정의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말고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건 그래요. 아, 진짜 대단한 사람 같아 근데 진짜. 이에치카가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에서 맞죠. 우리 그 송강호가 그렇죠. 네. 영국 정부보도 빨갱이입니까? 하면서 그 이에치카가 쓴 뭐 있지 않습니까? 그 그렇지. 불어서적 하면서 그 영국 정부보도 빨갱이고 하면서 하여튼 뭐 재밌게 봤어요. 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것도 본격적으로 좀, 한번 네, 시작합시다, 소장님 그러면. 모시고 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시장조사 특집이라고 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 12월 말이 되면은 베트남 통계청에서 그 한 해의 그 경제 지표에 대한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통계자료를 조사를 하면서 봤던 주요 경제 지표들 이런 거시경제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12월 27일 날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 추산치가 7.08%라고 하네요. 이게 이제 10년 만에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이라고 해요. 베트남 경제 성장률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IMF 이전에 7%. 7%대를 찍다가 한 방에 가버렸죠. 그렇죠. 한 방에 훅 갔죠.
그리고 나서는 그 미국에서 집장사들이 난리치는 바람에 또 한 번 가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 빠져 있는데 지금. 베트남도 지금 7%를 다시 찍고 훅 꼬꾸라지진 않겠죠? 뭐 그럴 수도 모르겠어요. 일단 뭐 아니길 바라야지. 하여튼간 베트남 경제 성장률이 항상 6%대에 머물렀었는데 지금 다시 또 2018년도 기준으로 7%의 놀라운 경제 성장을 했다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네. 그 뭐 요인 있을까요? 딱히 그냥. 지표를 네. 산업군별로 보면 네. 공업, 그러니까 제조 부분이 거의 반절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베트남 경제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 삼성이나 이런 큰 대기업 제조사들의 그 수출이 늘어나서 성장률이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베트남이 이제는 공장이 중국에서 많이 넘어갔죠. 사실은 이제 뭐 지금도 중국이 사실은 세계 공장이고 세계 시장이긴 한데 아무래도 좀 트렌드 자체가 좀 조금 더 인건비가 싸고 좀 위치적으로 좋은 베트남 쪽으로 많이 넘어왔고 사실은 저희도 1년 동안 있어보면서 많이 느꼈지 않습니까? 또 대기업들 많이 진출하려고 하고 지금도 저희도 생각했어요. 저희도 지금 3년 4년 살고 있지만 이 정도면 안 들어오지 않겠나 싶었는데 계속 공장을 짓더라고요. 저도 이게 보니까 아직까지도 많이 지어요 사실은. 그래서 또 좀 그런 거에 의해서 좀 많이 좀 잘 지어야 된다. 그럼 이게 좀 베트남 스스로 이거를 뭔가 좀 성장 동력을 만들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이제 외국 자본에 의존을 많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네, 그래서 FDI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네. 또 올해 한 해 동안 있었던 것 중에 주요 이제 이슈가 그 무역 전쟁이잖아요. 미국이랑 미중 무역 전쟁. 네, 3월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영향이 내년부터 좀 생길 거라는 예측들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메인 주요 영향으로는 이제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중국산 제품이 앞으로 베트남산으로 둔갑해서 수출을 할 것이라는 이런 신문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원산지 증명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보도도 있는 것 같고. 베트남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수혜를 받는 국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들 예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표적인 수혜 국가죠 사실은. 그렇죠. 누가 이겼어요 지금? 아직 그대로인가? 응? 아직 그대로인가? 근데 제가 항상 듣기로는 중국은 미국을 절대 이길 수가 없다. 못 이겨요 사실. 그렇죠. 기축통화는 결국 달러화인데 달러죠. 달러를 찍어내는 게 누군데? 그리고 미국의 채권을 중국이 엄청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채권이 망하는 순간 중국도 작살이 난다. 그래서 진핑 형이 그렇게 깝치진 않을 건데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그래서 진핑 형이 핵을 들고 있나? 핵은 있잖아 그 사람들. 핵은 있지. 핵은 있는데 좀 뭔가 이유가 있네. 그래 왜 그러죠 도대체 모르겠네. 베트남 2018년도 어땠나요, 소장님? 더웠죠. 그렇죠. 여름엔 더웠습니다. 여름엔 항상 덥죠. 여름엔 항상 덥습니다. 내년에도 더울 거고. 올해도 더울 거예요 그냥. 그래, 올해도 더울 거고. 네. 2018년도 뭐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듣기에 이제 여기 베트남에서도 이제 FDI가 많이 들어왔죠 지금. 그래서 네. 이제 돈을 한번 거두려고 이제 약간 이제 외국 기업에 대해서 좀 뭔가 이제 작업한다라는 얘기가 살짝 들었는데 혹시 뭐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보통 이제 좀 이제 그 이제 FDI로 이제 예를 들면 좋은 조건으로 이제 그 외국 업체들 공장이라든지 업체 많이 유치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베트남 정부도 이제 세수 문제 때문에 약간 그 이제 좀 뭐랄까 이제 벨트를 쪼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삼성에서도 이제 추가 투자를 하니 안 하니 했다가 지금 또 다시 하는 쪽으로 방향이 나왔잖아요, 사실은. 최근에 조용영님도 왔다 가시고. 네, 그게 1년이 끌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그런 얘기. 근데 네.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네. 동남아시아 쪽, 뭐 요즘에 신남방 정책이라고 해서 동남아시아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는데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베트남 정부에서 그렇게 쫀다고 해도 주변에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이런 데를 비교해봤을 때는 그나마 베트남이 가장 기업 활동하기가 좋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많이 들어오고 계시는 것 같고 아마 내년 5년까지는 이 확장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대한무역진흥공사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은 2018년도 베트남의 FDI 유입은 양호한 실적이다. 총 355억 달러래요. 얼마죠? 큰 돈이죠. 큰 돈이죠. 네. 전년 대비 15.6%가 증가를 한 유치 실적을 거두었고 새롭게 승인된 게 2018년도 중에 3,046개의 프로젝트라면 이게 하나하나의 그런 회사가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FDI 투자 1등 공시는 제조업으로 거의 한 30% 이상인 166억 달러를 유치했다. 46.7%라고 하네요. 그리고 2위가 부동산 분야 66억 달러 18.6%,
도소매 분야가 37억 달러로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이 또 많이 들어왔네요, 또 이게. 부동산이 들어왔다. 특히 호치민 쪽이 요즘에 집값이 지금 뭐 날이 갈수록 난리가 났대요 지금. 그래서 집을 사시라. 진짜 집 살 돈이 없네요. 그렇죠. 그 굿모닝 비엔남을 통해서 집을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네. 저렴한 수수료로 수수료 집 알아요. 집 팔 줄 알아요. 모르죠. 모르니까. 우리 2%가 해주겠지. 몰라. 내가 진짜 땅이 없는데 집도 없고 그래 하여튼 그래서. 보면 1위가 전자제품, 전자기 부분품이 이제 수출 1위고 2위가 섬유예요. 예측하셨다시피. 그래서 지금은 이게 대한국인가요? 아니면은 베트남이 수출 기준. 베트남이 해외로 수출을 나갔을 때 기준. 전자가 1등인 건 어쩔 수 없이 삼성의 영향력이 크죠. 삼성의 영향이 크죠. 네. 사실은 이거 뭐. 베트남 GDP의 거의 한 3분의 1 가량을 삼성이 혼자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폭스콘도 있고 사실은 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외국계 전자회사 많아요. 일본계도 보면은 여기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업 때문에 많이 다녀보니까 생각보다 일본계 전자회사도 많고 하여튼 뭐 어쨌거나 많이 만든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국 입장에서 한국 베트남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베트남 입장에서 한국이 교역 2위 대상국이라고 해요. 올해 2018년도를 돌아보면. 그래서 교역 규모가 지금 600억 달러가 훨씬 넘었고 올해 한 해 동안. 그래서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아무래도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수출품 중에 가장 많은 게 전자 부품 소재들이 베트남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수입을 해서 베트남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베트남이 한국에서 부품을 들여와서 이제 베트남에서 조립을 해서 수출을 하는 그런 형태로 교역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남부 지역에서 의류를 생산을 하지만 주요 원단 소재 같은 것들은 한국이나 중국 대부분 중국이죠, 사실은. 네. 말씀하신 게 베트남이 한국이랑 교역하는 거래액이 2위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베트남 입장에서 한국이 2위 어딘가요? 교역 대상국. 1위는 중국이죠.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한국, 3위가 일본. 미국이 생각보다 순위가 거리가 멀잖아요. 없나 보네. 그 사실은 베트남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수입할 만한 게 없잖아. 애들은 좀 뭔가 미국에서 만화를 수입하는 거고. 사실 그렇잖아요. 왜냐면 뭐 장비를 만들거나 할 때 스타벅스도 수입해야 되고. 스타벅스 수입했잖아요, 이미. 그래서. 그렇죠. 버거킹도 수입해야 되고. 그게 지금 이 돈이 아닌가. 햄버거 팔아가지고 이렇게 벌었다. 한국의 영향력이 진짜 크다는 거죠. FDI 1위 국가이면서 교역 거래액은 2위.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베트남은 3위의 수출국이자 7위의 수입국이라고 하네요. 잘 나가네요. 한국도 베트남으로 수출을 무지하게 많이 하는 거죠. 3위니까. 정부에서도 의도적으로 좀 많이 주목을 하잖아요, 사실 베트남에 대해서. 신남방 정책의 주요한 국가가 베트남이다 보니까 어감이 안 좋은데 신남방 이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남방, 북방 뭔가 좀 약간 식민지 뭐 이런 느낌 나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 전망이나 그런 지난 이슈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2018년도에 주요 정치적으로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지난 9월에 쩐다이깡 주석이 서거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이건 또 저희가 지난 정치편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내용인데 이거 실제로 진짜 그렇게 믿더라고 사람들이. 베트남 애들이. 저도 베트남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니까 100% 그 정치적인 공작에 의해서 서거를 하셨다라고. 네. 뭐 이건 베트남 사람 얘기입니다. 저희 국정원 얘기하지만 찾아봐도 돼요. 저희는 이건 절대로 굿모닝 비엔남의 입장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숙청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라인 정리. 전 베트남 사람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판사님, 저는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호앤푸 쪽이 이제 강력한 집권을 앞으로 해나갈 거라고 이제 예상들을 하고 계시죠. 다른 2018년도에 이슈가 있을까요? 2018년도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있었던 이슈. 2018년도에는 또 에이펙 회담이 있었죠. 그 스즈키가 우승했죠. 응? 스즈키가 우승. 네, 사실은 뭐 저희는 그 정도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우리가 뭘 알려고요, 자꾸 그냥. 그렇죠. 핸드폰이 많이 팔린다. 그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냥. 그래서. 생활인으로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네, 사실 저는 베트남 통계자료도 못 믿겠어요, 그 사실. 네, 그래서 뭐 2018년도는 뭐 정도로 그럼 클로즈 해야 되나? 이 정도로 합시다. 정도로 합시다. 네, 다 지나간 얘긴데.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2019년도로 갑시다 이제. 그래서
그래서 2019년도 올해 전망을 또 살펴보면 워낙 작년에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는 한 6.5에서 6.6%로 경제가 성장할 거라는 전망치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IMF나 월드뱅크에서 그런 통계치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도대체 뭘로 판단을 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경제 성장. 사다리를 타는 거 아닙니까?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경제 성장률과 은행 이율과의 관계가 있나요? 보통 뜬금없는 얘기인데. 성장률이 높으면 은행 이율이 높지 않나? 그러니까 베트남 은행 이율이 지금 6%에서 7%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경제 성장과 이어지는 건가? 모르겠네요. 그건 경제학과는 나와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이과 나왔지 않습니까? 이과는 경제학과가 아니죠. 차라리 문과가 가깝죠. 법대가. 그런가요? 법대는 갑자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아 그래요? 그 영화 아세요? IMF 얘기합니까? IMF 안 봤습니다. 얘기하는데 국가가 망하는데 돈을 건 한 남자와 국가를 살리기 위해 열심히 뛰는 여자의 이야기. 실제로 그때 돈을 많이 번 사람 많이 벌었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그때 이제 뭐 달러 좀 사놓고 그때 부동산 폭락에 사놓고. 그때 아시는 사장님 한 분이 그때 회사를 다니시는데 카자흐스탄에 계셨대. 카자흐스탄에서 갔는지 발령받고 한 달 만에 IMF가 터진 거야. 그 환차익으로 많이 수입을 보셨대요. 진짜 그랬더라고. 제가 아시는 분도 해외 주재원 생활을 하는데 이게 갑자기 IMF가 생기니까 달러로 들어오면은 이게 굉장히 돈이 커지는 거야. 커지니까 그때 지금 뭐 우리 지금 달러 얼마죠? 뭐 1,100원, 1,200원 하나? 그렇지 지금은. 그때 뭐 1,800원, 뭐 2,000원 가까이 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대로 달러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래서 해가지고 재미를 좀 보셨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집 사고 해가지고 돈 번 사람도 있고 사실은. 네. 계속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2019년도 경제 전망 어떤가요, 소장님? 작년보다는 좀 낮을 거라는 게 좀 대부분의 시각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것도 껴있고 아무래도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도 좀 심해지고 그런 요소들이 좀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9년도) 주요 이슈와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 주요 이슈로 보면 아무래도 미중 무역 전쟁이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사를 해보려고 베트남의 현지 언론 기사를 많이 찾아봤는데 의견을 안 내더라고요. 이게 중국과의 관계가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이 기자들도 이거에 대한 평론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못하면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코로 펄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의견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지금까지 이제 베트남 정부의 이런 교역 정책 같은 거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실리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왜냐면 중국이랑 미국이 베트남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역 파트너잖아요. 네. 미국이 베트남 수출 대상국 1위고 중국이 3위죠. 네, 두 개 큰 시장이니까 사실은. 둘 다 놓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베트남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에 따라서 어떤 뭐 좋은 점도 있을 것 같고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베트남이 미국의 또 높은 또 파트너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손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에도 보복 관세를 할 수가 있다라는 우려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 들어가는 게 막히니까 베트남산 제품의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치도 있는데 아직까지 수치적으로 중국과 이런 무역 전쟁으로 인해 중국에서 기업이 넘어왔다라는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러할 것이다라는 해외 언론이나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정치나 경제 이런 거 잘 모르지만 호재, 약재 이런 건 잘 없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사라지는 거지. 이를테면 우리가 TPP가 한때 뜨거웠잖아요. 환태평양 경제자유무역협정. 미국이 같이 베트남과 같은 경제 수역으로 묶인다 이렇게 했는데 도람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그거를 파기를 했는데 파기했을 때는 베트남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베트남이 성장을 못한다 이제 망했다. 뭐 그랬었는데 지금 다시 또 CPTPP가 나왔죠. 없어진 상태에서 다시 잘 살잖아요. 그리고 뭐 그거 뭐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필요에 의해서라도 베트남을 찾을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친중 정권이 들어왔잖아. 얘들이 라인 타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 지금 약간 그렇긴 해. 좀 궁금하겠죠. 그 CPTPP라고 하셨나요? 네. 그거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름을 보면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미국을 빼고 TPP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 빠지면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의미가 없죠. 서태지가 빠지면 그래도 YG는 잘 나가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구나. 잘 나갑니다, 그렇죠. 근데 TPP를 통해서 베트남이 거둬들일 수 있는 이익이 많이 있나요? 베트남 그냥 FTA랑 똑같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CPTPP가 누구랑 맺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CPTPP는 미국을 뺀 일본, 캐나다, 뭐 호주,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멕시코, 칠레, 페루, 브루나이, 뉴질랜드 뭐 이렇게 구성된 메가 FTA 협정이죠, 이것도. 그리고 한 아세안 FTA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한국 아세안이 맺은 것처럼. 네, 근데 규모가 큰 FT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건 이제 뭐 경제 권역이 좀 넓어졌다. 넓어지는 게 아니라 북미 쪽도 캐나다도 들어가고 일본도 들어가고. 그래서 뭐 베트남 좋아하실 거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렇죠. 미국은 빠졌지만 뭐 좋아지겠죠, 뭐. 이게 중요한데. 어차피 미국 이길 거 아니야. 미국이 이기겠지. 맞죠. 미국이 짱인데. 미국이 짱이니까. 근데 뭐 또 트럼프가 참가한다 안 한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베트남한테 당근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중국을 견제하려면은.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아마 이번 기회로 우리 그 도람프 형님이 좀 많이 밀어줄 것 같아요. 굉장히 베트남 입장 좀 그러네요. 네. 경제적으로는 미국을 좀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대신에 바로 옆에 있는 큰 형님은 또 잘 보여야 되고. 그래서 예전에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은 아예 그냥 모르겠는데 완전히 미국 따라간다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정권 교체가 있으니까 좀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는데 베트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부 자체가 워낙 그 실리를 좀 뭐랄까 얘들 중요하고 약간 중도 잘 좋아하잖아요 얘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잘 될 것 같다. 예. 그 다음에 2019년도의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또 FTA인데 베트남 EU FTA가 발효될 거라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작년에 발효된다고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게 계속 지연이 됐었어요. 지연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FTA라는 게 맺으면 베트남이 이제 그 국제적인 수준에 갖춰줘야 되는데 뭐 불법 어업도 하고 뭐 노동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게 유럽이 계속 지연을 하다가 이제 올해는 발효가 예상된다라는. 그렇죠. 유럽 친구들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약간 윤리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공정거래 뭐 이런 거. 자기네들이 한 건 생각 못 하고 지금 와서 그렇죠. 아주 위선적인 친구들인데 옛날에. 네, 그래서 올해 초에 유럽 의회가 뭐 승인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대요. 결과는 안 나온 건가요? 네. 이게 되면은 좀 많이 또 베트남 입장에서는 괜찮겠죠 이게. 베트남 굉장히 뜨거운 감자네요. 중국하고도 엮여 있고 미국하고도 엮여 있고 유럽하고도 엮여 있고. 근데 한국 기업들한테 좋은 게 이제 관세가 철폐되니까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이제 가격 경쟁이 생기겠네요. 가격 경쟁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유럽 입장에서 베트남을 수입해서 좋을 게 있나? 수출을 해가지고 유럽 입장에서 물건 싸게 들어오면 좋은 거지 뭐. 받는 건 그거고 애들도 어차피 좀 이게 줘야 되잖아. 베트남에 물건 수출하고 싶어 FTA 맺는데 화장품 이런 거 주잖아. 화장품 줄라나? 또 뭐 있지? 유럽 게 뭐 좋은 거 보쉬 이런 거. 그렇죠. 자동차 보쉬. 제가 보쉬 전동드릴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어떻게 읽는지 몰랐는데. 보쉬. 또 이거는 뭐 발표난 건 아니고 아무래도 이게 뭐 EU FTA 협정을 맺으면 좀 더 베트남 경제가 전망이 좋지 않겠냐라는 거고. 그다음에 뭐 좀 그 노동법 이제 또 우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저 같은 노동법이 아직 신노동법을 지금 수정하고 있어요. 베트남 정부에서. 그래서 한 올해 10월쯤에 개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내후년도에는 이제 새로운 노동법이 적용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게 사실은 노동법도 노동법인데 그게 중요하죠. 최저임금. 임금이 얼마나 올라가냐가 사실 뭐 모든 그 고용인들의 그렇죠. 화두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올해 5%가 5.3% 정확하게 최저임금이 올라갔죠. 그래서 5.3%가 올라서 한 7에서 9달러 정도 작년보다 올랐다고 해요. 급여가. 또 많지 않은 액수죠. 이게 또 한국이랑 이런 데 비교해 보면. 그래서 많이 줄었죠. 옛날에 뭐 10%씩 오르다가 5%대는 좀 뭔가 야,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매년 급여 인상을 발표할 때마다 이게 베트남 임금위원회에서 발표를 하는데 그때마다 뭐 한국 상공인 연합회, 코참, 뭐 일본 상공인 연합회에서 막 엄청 항의가 거셌거든요. 뭐 재작년에 7% 걸렸는데 그때도 막 편지 보내고 뭐 그래서 좀 이번에는 눈치를 봐서 5% 정도로 마감한 게 아닌가 싶어요. 좀 웃기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임금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 한다는 게 좀. 네. 아무래도 제조업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왜냐면 실제로 사람도 데리고 써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는 공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또 이제 고용인으로서 네, 사람의 목표가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을 잡는 거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바뀌는 게 1월 달부터 새로 생기는 법이 이제 독점금지법 이게 개정이 돼서 이제 1월부터 새로운 독점금지법이 운영이 될 예정이에요. 아, 지금 새로 2019년도부터 시작되는 법안에 네. 대해서 말씀해 주시네요. 1월부터 이제 네. 새로 시작되는 신독점법. 시작이 됐네요 이미. 네, 그렇죠.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독점에 관련된 거는 베트남 정부에서 계속 감시를 해왔는데 이 그랩 앱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 독점금지법에 위반한다라고 판결을 얼마 전에 냈었는데 이런 시장을 독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제한하는 거를 좀 더 강화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으면은 독점이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되게 애매하게 이렇게 뭐 베트남 시장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적인 기업 막 이렇게 바꿔놨어요 법령을. 아,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수치를 들면서 시장 요게 독점이다라고 했는가 하면 이번에는 그래 어떻게 보면 베트남 정부에서 판단해서 너네는 독점이다라고 하면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너네 독점. 그러면은 이제 벌금 내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최근에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랩이라는 앱이 비나선한테 이제 소송을 져가지고 20억 원인가를 물어야 된다고 비나선한테 하더라고요. 왜요? 네네. 비나선 택시가 노래 때문에 택시 공차가 생기고 영업이익률이 안 올랐다. 그랩 니네 이제 비나선 택시. 그래서 비나선 택시 치고 올라간 거죠. 정부에서 그거는 이제 돈 내라고 20억 달러인가를 내라고인가 판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200만 불인가. 제가 봤을 때 그냥 이거 독점금지법이라는 게 이제 외국계 자본들 잡고 사실 이거 그랩도 여기 거의 다 중국 자본이잖아요 사실 이거. 그치. 여기 베트남 자본이라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이제는 좀 밥을 먹고 살만하다 싶으니까 베트남 공산당에서 이제 정부 이제 그 뭐랄까 그 기업들이나 요거 이제 물갈이 하려고 속가내려고 이제 요거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보통 보니까. 그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는 말레이시아에 시작됐는데 맞아요. 마이택시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마이택시가 나의 택시도 되고 MY가 이제 말레이시아를 줄인 어브리베이션으로 말레이시아 택시라는 말이 된다고 해서 말레이시아에서 시작했다가 동남아로 쫙 퍼졌는데 장년까지만 해도 우버랑 같이 타니까 프로모션도 많고 우리는 싼 걸로 골라서 타고 그랬었는데 둘이 이제 담합을 한 거죠. 아니요 그 샀죠 그 한쪽에서. 담합을 한 거야. 우버에서 우리가 동남아 빠질 테니까 그 대가로 너네 지분을 줘라. 그래서 우버가 그랩 지분을 20%인가 가져가고 동남아 시장에 빠진 거죠. 그게 둘 다 손정희 아저씨가 돈 냈다는 것 같은데 두 개 다. 우버도 그쪽에 돈 주고 해서 그 아저씨 돈을 하도 많이 그 주고 뒤에서 가니까. 이제 네네. 합쳐 이래가지고 뭐 그래 됐다면서. 네. 그래서 이건 윈윈이죠 윈윈. 뭐 사람들이 우버가 졌다 이런 말도 하는데 절대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고. 이런 건 좀 그렇네요 지금 그래서. 네. 하여튼 그랩이 지금은 거의 독점이다 보니까 프로모션을 뿌릴 땐 뿌리다가 가격이 너무 비싸 많이 올랐어요. 체감하는 시민으로서 이게 콜택시 앱의 가격이 올랐다. 그리고 또 이게 수요가 높으면 가격이 확 뛰잖아요. 그렇죠, 그랩이 그렇죠. 무슨 하노이 지역에 가는데 뭐 2-30만 동 이렇게 뭐 15,000원 이렇게 맞아, 떠버리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그걸 경쟁하기 위해서 뭐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고비시라는 앱이 나와가지고 돌아다니고 있고 택시 같은 경우에도 비 하나 또 생겼어요. 맞아. 네. B라는 게 앱이 또 생겨가지고. 네네. 그리고 또 뭐 생겼죠 사이버 보안법이 생겼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래서 이제 네. 관련된 걸로 또 규제가 사이버 보안법 뭐 이게 하나 생겼죠. 이건 언제 발효가 됐나요? 언제부터 시작된 내용인가요? 이것도 1월 1일부로 이제 발효된다라고 시행령에 나와 있네요. 네네. 사이버 보안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턱 치면 억 죽었다 아닙니까 이거. 어? 턱 치면 억 죽었다 이제 그. 아 그거 그 옛날에 정치판에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있잖아 옛날에 그 돌아가신 그 사람 그 보안사에서 이상 소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턱 치니까 책상을 턱 치니까 죽었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 이거 무슨 상관입니까? 이것도 그거잖아요. 그냥 이제 반국가 체제 단속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이거 뭐. 이게 그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베트남에서 이를테면 그런 온라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서버를 베트남 내에 두고 그렇죠. 관리해야 된다 요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뭐 구글이든 페이스북이든 괜히 남의 나라에다가 서버 두고 여기다가 이렇게 장난질 못하게 베트남에다 서버 두고 돈 벌 거면 여기서 확실하게 다 하고 나라. 감시를 우리가 해야겠다. 네. 내용인데 맞아요. 이게 시발점이 됐던 게 그 페이스북
한국이 세금을 어떻게 내는 것 같으세요? 베트남 정부에? 걔들 세금 거의 탈세같이 하잖아요. 그게 그렇고. 이제 워낙 베트남의 페이스북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세금이 거의 안 거쳤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막 논쟁이 있다가 그래서 서버를 베트남에 두고 반드시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이제 좀 노동 관련된 것도 다 베트남에서 법상으로 처리를 해라. 그런 거에다가 이제 반국가적인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를 하는 거 처벌을 하겠다. 뭐 이렇게 규제를 내린 거죠. 왜냐면 이게 이슈지 않습니까? 또 IT 기업들이 다 정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중국에서 그래서 막 그 구글이랑 그 친구들 싫어하잖아요. 뭐랄까 그 자국민들의 정보를 가지고 장난치니까. 그러니까 베트남도 그런 걸 좀 견제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서버를 여기 두라는 얘기는 자기네들이 이제 뭐랄까 그 이용자들의 정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외국 유출이나 뭐 이런 것들 막는 거 아닌가? 네, 조회를 다 할 수 있게 한다는 거니까. 베트남은 이렇게 하는데 한국은 이렇게 못하잖아요. 한국도 최근에 구글이 서버를 제가 알기로는 싱가포르에 두고 있다 그래요. 네, 여기 그래서 없어요. 구글이 수익을 거두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가 없대. 네. 이게 주식회사는 하는데 유한 책임회사인가 그래서 구글은 이렇게 기록을 파볼 수가 없어서 구글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 맨날 안 하고 돈 엄청나게 벌어가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거지. 양아치들이죠. 왜냐면 우리가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결제하는 게 한국에서 결제하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결제하는 것처럼 돼가지고 세금을 다 이게 내야 되는데 안 낸다는 거지. 그런데 구글 사장이 저희 미국계 건머회가 사장님을 하시는데 한국말 플루언트하고 영어 플루언트한데 무슨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영어만 금방진 새끼죠 그거. 엉망놈이지 진짜 나쁜 거 아니야. 한국말 할 줄 아는데 영어 하는 거 왜 그런지 알아요? 그거 한국말로 번역해가지고 해서 시간이 말 조금밖에 안 하요. 대답하기 싫으니까 영어로 막 샬라샬라.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구글 같은 애들 다 그냥 조잡을 해야 되는데. 작살내야 됩니다. 페이스북, 구글. 그래서 뭐 이제 베트남도 그걸 단속을 해야 되고 사실 이걸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왜냐면은 자국민 정보 유출도 그렇고 사실은 그게 좀 중요하니까. 그렇죠. 나랑 관계 있는 거 아니니까. 네. 남들 다. 내가 돈 못 벌면은 짜증 나거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큰 기업들은 상관이 없는데 영세한 이제 한국 기업 뭐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뭐 이런 온라인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서버를 다 베트남에 두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영세한 한국 기업들은 여기 들어오는데 문제 되는 거 없고 설치하면 돼요. 그런 문제들이 있다가. 그래서 우리가 세금 포탈을 위해서 외국에서 보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좀 확실히 정부에서 좀 뭐랄까 이제 친정부 성향의 무언가를 단속하려고 이런 건 진짜 법이 웃기잖아요. 사실은 베트남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적 기업이라는 게 솔직히 이게 어느 나라 법에 이게 먹히는 얘기야 사실은.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뭐 반국가적 반사회적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약간 이제 뭐랄까 이제 단속을 하네요. 그냥 그래서 뭐 맞나? 저희가 다음 좀 섹션으로 넘어가가지고 베트남은 2019년도 각 분야별로 직군별 각 산업군별로 그렇죠. 어땠는지 또 어떠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먼저는 이제 전기전자에 대해서 제가 먼저 온라인상에 있는 내용을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00년대 초반 가전기업들인 일본의 캐논, 파나소닉, 한국의 LG전자 등이 내수용 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를 시작해서 이후 08년도 삼성전자의 베트남 투자로 인해서 본격적인 전기전자 산업의 도약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뭐 이후로 뭐 교세라, 노키아, LG전자 등등등. 투자, 뭐 인텔 등 투자를 막 했고 삼성전자가 173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베트남 1위가 섬유 부분이었는데 지금 13년도 이후로부터 전자가 여기를 넘어가 버렸고. 그래서 어떨까요? 그래서 뭐 전망은 뭐 투자는 늘 건데 이제 베트남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좋지 않다고 보는 게 뭐랄까 애들이 지금 자생적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렇게 외국 돈 받아가지고 공장 짓고 하는데 사실은 부품을 만들거나 이제 뭐랄까 그 이제 안에 코어를 만들 줄 아는 거를 애들이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애들이 완전 지금 조립만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거를. 그렇죠.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 한국에서 들어오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거는 또 당분간 이거는 이제 외국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좀 크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도를 안 갈 것 같아 나 이거 인도 갈 것 같은데. 인도 가야지. 삼성 같은 경우는 좀 인도로 좀 많이 가기 시작했잖아요, 사실. 그래서 미리 가 있잖아요. 네, 전자는 아니고 전자 뭐 저가형 핸드폰 공장 같은 경우 인도로 가고 왜냐면 인도가 유럽이랑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유럽 시장 보고 유럽 시장용 제품 같은 경우는 인도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진짜로 뭐 베트남 입장에서 좀 이건 좀 비극적인 이야기죠, 사실 이거는. 애들이 만들 줄 전자 몰라. 분야 좀 어떤가요, 소장님? 네.
전자 분야가 이게 보면 거의 99%가 이제 FDI 의존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뭐 전자제품, 부품을 만들거나 할 수 있는 자생 능력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베트남 정부의 고민거리기도 한데 그래서 뭐 한국에서 뭐 기술 협력센터나 뭐 이런 거 설립한다 어쩌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뭐 크게 발전되고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삼성에서 R&D 센터 만든다고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지금 하노이 쪽에 대학교 뭐 조인해가지고 그게 한 2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아직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일례가 뭐냐면 예전에도 베트남에서 정부가 요청을 하잖아요. 삼성이나 이런 데 물건 납품해야 되는 업체 1차 밴드를 찾아가가지고 우리 업체에 자기네들 제품을 써라라고 압박을 했었대요. 처음에도 베트남 정부에서. 그 베트남 업체 물건 납품을 받았는데 얘들이 종이 박스도 못 만드니까 베트남 정부에서 포기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포장지 박스도 제대로 못 만드는 거를 이제 뭐 납품을 받으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용이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은 약간 좀 삼성이나 이런 업체들이 좀 더 갑의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애들이 여기도 뭐 손재주도 좋고 나머지 그런 것 같은데 기술이 아예 없으니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삼성에서 당당하게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베트남 정부한테. 야, 너희 지금 이거 뭐 볼트 너트도 제대로 못 만든 애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2부 방송에서 만나요. 굿모닝 비엠남, 안녕.